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강봉심입니다. 저는 이 협동조합을 만들 때부터 같이 해왔고 지금은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노원에서 이걸 만들 때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병원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투자금이 10만 원이었는데 아무도 투자금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대에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병원을 만들자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꿈을 꾸며 모이기 시작했지만 어느 누구도 투자금을 내거나 관심을 주지 않았고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하면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혹시 의료협동조합 들어보셨어요? 서울에 5개가 있고 전국에 22개가 있어요. 저희가 만들 때는 전국에 4개밖에 없었거든요. 저희는 꿈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의료협동조합들이 하나씩 다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발표 자료로 준비해왔지만 그동안 협동조합에서 해왔던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눈보다는 귀로 들어주셨으면 해요. 함께 걸음 의료협동조합도 가장 큰 내용은 건강과 돌봄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협동조합 활동하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부모님이 자식들을 떼어놓고 돈을 벌러 다니는 일들을 많이 하셔서 주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할머니 등에 업혀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일들이 되게 많이 회상이 돼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요즘 더 생각이 나는데 외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돌아가시기는 했는데 좀 고생하셨고요. 외할머니 초가집 앞에는 잔디가 깔려 있는데 볕 좋은 날에 할머니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수다를 떠시곤 하셨죠. 그러면 온 동네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는데 할머니하고 특히 친한 할머니가 자주 골골하셨어요. 자주 아프셨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할머니 손에 이끌리거나 등에 업혀서 그 할머니 집에 죽을 쑤어 간다거나 할머니가 생선 지지는 것을 좋아했어요. 혹시 볼락조림 들어보셨어요? 볼락이나 졸락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되게 어렵게 구해서 된장 풀어서 주로 맛있게 자작하게 지져가지고 그거를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거나 했었어요. 또 생각나는 것은 밤중에 할머니들이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 동네도 지금 말하면 독거노인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딸도 있고 아들이지만 제주도는 약간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독립된 생활을 했는데 지금이라면 독거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아마 썼을 거고 할머니 친구분들도 다 혼자 사셨어요. 자식들은 근처에 살지만 한 집에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독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죠. 그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자유롭게 사셨죠. 가끔 할머니들이 아프시면 제가 혼자서 할머니 친구 집에 먹을 것들을 들고서 방문을 했던 경험이 많아요. 저희 할머니가 약간 감기나 그런 것 때문에 골골하시면 또 이웃 할머니들이 항상 들여다봤던 기억이 아직도 굉장히 생생해서 지금 저는 활동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 내가 느꼈던 가슴 따뜻한 돌봄. 서로 들여다봐주고 아프면 들여다봐서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정서 안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화의 변화나 개인화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실제 여쭤보면 다 그런 문화를 동경하고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마을을 또 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마 그런 정서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했어요. 한 17년 전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소개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무슨 그림인지 보이세요? 지하철 엘리베이터예요. 지하철의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원래는 장애인분들 때문이었죠. 저희 협동조합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아팠어요.
병원 접근하기도 가장 어려웠고, 그래서 장애인이 건강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한 기준서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장인과 함께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모토를 해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름이 함께 걸음이거든요. 이 지하철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보여드린 이유는 장애인분들이 우리도 지하철을 타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저상 버스를 타고 싶다. 이러한 오랜 투쟁 과정 중에 만들어진 게 지하철 엘리베이터입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편하죠? 할머니도 편하고 짐을 들은 분들도 편하고 아프신 분들, 유모차를 끌던 분들 모두 다 편해졌어요. 결국은 투자를 하고 고생한 건 그분들이지만 그분들이 고생해서 만든 지하철은 모든 주민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서로 돌봄이라는 것인 별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 장애인분들이 지하철 안에 엘리베이터를 만든다고 막 투쟁할 때 눈꼴 사나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도 버스 타고 싶어 라고 투쟁하면서 아스팔트에 드러눕고 그럴 때 굉장히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는 걸어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너무 편하게 그냥 당연하듯이 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단지 조금 이동하기 위해서도 장애인 콜택시가 오거나 아니면 활동보조 없이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나마 활동보조인이 붙어서 이동하고 싶더라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도 어려운 조건이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여건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배려하는 것도 서로 돌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노원구 인구가 53만 정도 인구가 돼요. 거기에 조합원이 한 1900명 정도 되거든요. 조합원들이 노원구에 19개 동네에 흩어져 살잖아요.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과 뭘 제일로 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바로 조합원 활동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동네 모임이에요. 단지 상계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동네 모임을 한다 그러면 잘 안 돼요. 한두 번은 인사하고 밥 먹고 술 먹고 차 마시는데 3번 모이기 어려운 거죠. 단지 그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공통의 관심사 없이 모임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희가 한번 새로운 실험을 해봤어요. 아예 조합원들이 몇 명 살고 계시고 위치가 함께 걸음 사무실과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주공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아예 주민들과 만나는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통해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죠. 작년에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매일 아침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선 따라 걷는 거를 해요. 저희 주치의 선생님이 이렇게 줄 따라 걷는 거를 하면 체형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다고 해서 어르신들 6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0분 정도 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한 분이 겨울에 잠깐 코로나 5인 이상 금지로 보지 못할 때 한두 달 쉬고 와봤더니 요양원에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독거노인이시기는 하지만 혼자 생활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걸어 다니시고 의사 표현도 하시고 식사도 다 혼자 하실 수 있었죠. 2년 전에 갑작스럽게 막내 아들이 돌아가시면서 사고사를 당한 거죠.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밖에 나와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아프셨어요. 또 다른 분은 60대의 젊은 주부세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시는 분이시죠. 너무 온몸에 병이 많아 최근에는 머리에 꽈리가 생겼대요. 그래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상황이죠. 아시는 의료진들은 약간 조심스럽게 무리한 활동을 하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무리한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저희가 둘레길과 걷기를 같이 하는데 가끔 높은 계단으로 이렇게 하면 법정이 되는 거예요. 활동을 중단시켜야 할까요?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랑 같이 건강하게 마을 활동을 하다가 잠시 아프거나 뭔가 취약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어르신 사례는
어르신이 식사도 혼자 하실 수 있고 친구분과 살던 곳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죠. 자식들이 다 멀리 살기 때문에 지속적인 케어가 불가능하고 언제 또 갑자기 아플지 모르니까 이런저런 판단으로 가족들은 요양원에 보내는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상태를 쭉 같이 봐왔고 활동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또 하나의 충격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의료기관을 가진 우리조차도 그런 케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딜레마가 생겼던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 요즘 그런 분들을 전환기의 노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아픈 상태로 진입하는 상태를 전환기라고 해요. 그동안 우리는 아픈 사람만 케어하기 바빴는데 이제 약간 숨 돌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니고 언제 아픈 사람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고민. 그 사람은 우리 당사자가 될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한 마을에서의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상계주공 10단지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 아예 그 안에 아파트 하나를 얻었어요. 월세 55만 원을 내고 공간을 가지고 밖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예 단지 안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소모임이에요. 그 소모임은 우리 활동가들이 가서 리더를 하는 게 아니라 통반장님들 기존에 계시잖아요. 통장님고 반장님들에게 구체적인 역할과 미션을 주는 거죠. 소모임을 같이 활동하면서 그 소모임의 통장님들이 리더가 되거나 여러 반장님들이 리더가 되거나 하시는 거죠. 물론 통반장님이 아니신 분들에게도 역할을 드리려고 하는데 통반장님들이 훨씬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상연락망이에요. 혼자 사시다가 굉장히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 119 생각하시잖아요. 119 안 돼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이사님 중에 중증 장애인분이신데 회의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상연락망 체계를 만들어 달라. 무슨 말씀이시냐? 했더니 활동보조가 퇴근한 11시 이후에는 약을 먹으려도 해도 몸을 못 움직이니 약이 바로 저기 있었는데 그 약을 꺼낼 수가 없어서 거의 죽을 뻔해서 겨우 연락을 취해서 살아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빨리 오지 않았다면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119에 연락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119는 병원에 갈 사람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병원을 갈 상황은 아니야? 아니면 뭔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병원에서 가야 하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상황은 119가 오지 않는답니다. 병원 가지 않을 건데 119를 부르면 과태료를 낸대요. 이분은 너무 많이 불렀으니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거죠. 정책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조합원들을 조직해서 자기가 급할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절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겨울에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화재가 났을 때 죽는 사람들이 누군가인가 살펴보면 활동보존이 퇴근한 혼자 사는 장애인들이 화재에 가장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소모임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비상연락망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비상연락망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50% 미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유를 봤더니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은 믿지 못해서였습니다. 내가 이웃을 어떻게 믿고 내가 아플 때 오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비상연락망으로 이웃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모르는 사람과 내가 믿는 관계가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친한 사람들은 어떻게 친해지셨을까요? 친인척이 아닌데 과정 있잖아요.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 서로 얘기 들어주고 그러다 관심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자주 보는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그것이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비상연락망을 지금 소모임을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서로 5분 담당제처럼 최소한 같은 아파트 단지동이나 옆동으로 묶어주고 있죠. 올해는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마실 달력인데요. 지금까지의 돌봄은 반찬을 나눠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돌봄이 필요할 봉사자들이 찾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영국에 있는 서클 모델을 가져와서 단지 안에서 실험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어르신들은 자기 욕구를 표현을 합니다. 혼자 사시는데 운전도 못하고 거기에는 버스도 안 가고 지하철도 안 가. 그런데 거기 가니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있다더라. 하루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어르신이 텔레비전에 봤어. 나 그 음식점 가서 점심 한 끼 먹고 싶어. 그때 자원봉사자와 매칭을 하는 거예요. 영국 서클 모델에서는 헤빗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당장 헤빗 제도로 도입하지 않고 매일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던 사람도 자신이 도움을 주는 당사자가 되어 제공자와 수혜자가 항상 교체하는 거죠. 늘 받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옆집 어르신이 병원을 갈 때 동행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소셜 캘린더는 품목별로 서비스별로 서비스 요금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올해는 그거를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10단지의 특징은 주변이 거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복지관이 없고 변변한 복지시설도 없어요. 여러 가지 관련된 복지시설은 동주민자치센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을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도시락을 받고 싶은 어르신들은 많은데 사실 지금 법적으로 제약이 있죠.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봐서 도시락 나눔도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어르신들의 경제력도 같이 조사를 하는데 연금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식한테 용돈을 받고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이 돌봄망을 만들면서 통장님들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5분 어르신이 있는데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반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자. 3가지 반찬만 5줄을 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할머니들이 70세 후반만 되더라도 혼자 식사를 하실 수 있지만 반찬 만들기 혼자 하는 거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나도 해주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걸어 다니시고 혼자 식사하실 수 있으면 대상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혼자 있을 때 밥을 해 먹고 싶나요? 안 해 먹고 싶나요? 간단하게 빵 같은 걸로 때우기도 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쭉 혼자 사시니까 반찬 만드는 게 너무 귀찮고 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것만 드시니까 80대 어르신이 나도 반찬 좀 배달해주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을 알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그렇게 되면 기준점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다고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셜 캘린더 안에서 나이가 많지만 정말 반찬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회비를 받는 방식을 생각해 봤어요. 한 번 할 때 한 달에 5,000원, 1만 원 이렇게 받아서 반찬 배달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올해 추진해 보려고 해요. 그게 소셜 캘린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가지가 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 있죠? 요양원에 가신 어르신 말이에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10단지 말고 LH로부터 매입 임대 빌라를 5채를 받았어요. 공모를 해서 5채를 받았는데 어르신 지원 주택과 임시주택 2종류로 받았어요. 뭐냐 하면 임시주택은 급하게 가정폭력 있을 때 몸을 피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2집은 임시주택으로 만들었어요. 3채는 지원주택인데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집에서 혼자 케어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서 완벽하게 몸을 회복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최장 2년 동안 머무를 수 있어요. 저희가 5채로 그렇게 건강 안심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안심주택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르신들이 요양하러 갈 때 제일 불안한 게 다시는 집에 못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동네에 그냥 가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사람과 포천에 있는 밭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그 산골에 요양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경치 좋다. 이러지만 어르신들이 과연 그런 감흥이 있을까요? 외부에 다니는 사람을 못 보죠. 들과 나무와 산밖에 없죠. 만약에 그 입장이면 맨날 사람을 볼 수 없고 산과 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 없을까요? 사람한테 희망이 없다라는 것, 곧 죽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어르신이 건강 안심주택이 2~3개만 있더라도 여기서 잠깐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다시 회복이 되면 집으로 갈 수 있고 가족도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부세요. 남편분이 치매셨어요. 연금으로 54만 원을 받고 계시죠. 종일 할머니가 케어하시는데 왜 주간보호센터 안 보내시냐? 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좀 어떻게 모아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동네에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능력상 치매 어르신들을 막 케어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올해 치매 예산을 2배를 작년보다 2배를 높였어요. 그런데 치매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자치구의 치매 센터로 들어가죠. 치매 센터는 어떤 일을 할까요? 치매 예방하는 것보다 치료에 좀 더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 걸린 사람한테 돈을 쓰고 치료와 약 처방 위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르신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서 다양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자꾸 자극을 주는 것이 바로 치매 예방이거든요. 이러한 우리의 활동이 치매 예방이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제도에다가 돈을 달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은 노인정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정은 다 아파트 단지마다 있는데 대한노인회가 꽉 쥐고 있고 구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문제는 우리도 건드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노인정을 그런 식으로 공약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노인정에 나가는 어르신들은 저희와 소모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콩나물 키우고 콩나물 수확을 하는데 어르신 100여 분이 오시거든요. 코로나로 10분씩 쪼개는데 이제는 5명 이상 보지 못하니까 그것도 좀 쪼개서 콩나물을 키우고 나눠 먹고 이런 문화를 조금 다른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노인정에 나가는 어르신들이 다 우리 소모임원이에요. 그럼 어떤 방법이 편할까요? 그 공간을 독립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죠. 치매 어르신들끼리만 다 몰아넣는 게 아니라 약간 마을에서 케어 가능한 경증 어르신들과 단지 안에서 일정한 공간에서 함께 노는 거예요. 노인정 안에서 치매 어르신도 같이 어울리고 건강한 어르신도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런 방식을 건강 안심주택과 어르신 마을 쉼터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조금 아프신 분, 조금 치매기가 있으신 분, 더 건강하신 분들이 마을에서 함께 어울리는 거죠. 아예 요양원에 가서 다시는 못 돌아오고 죽으면 공포로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회복을 같이 시키고 회복되면 다시 건강하게 활동을 같이 하시는 거죠. 치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은 있지만 일단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안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치매 어르신들과 또 치매 가정에게 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줘서 어르신은 활동하고 가족은 쉬게 할 수 있죠. 올해는 2가지를 조금 더 중점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을 지금 지자체와 연결해서 지속 가능한 모델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논의 중이에요. 현재는 하나 아파트 단지지만 84%가 아파트인 노원구에 확대하자는 거죠. 서울도 거의 아파트 천지잖아요. 아파트에서 가능한 케어 모델. 서로 돌봄 모델이 가능한 이 모델을
아파트 단지마다 확산시키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노원구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 중 초등학교 4학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아이쉼터를 만들어요. 목표가 44개를 만든대요. 현재 22개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제안을 드렸어요. 아이센터도 되게 훌륭하고 좋은데 거기에 어르신 마을 쉼터 같은 모델을 하나 더 넣자. 처음부터 44개를 다 바라진 않는다. 동서남북으로 먼저 4개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로 돌봄 모델은 이런 거죠. 동네라는 것은 한 호 물을 중심으로 물을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10분 내의 생활권으로 동네에서 우물물을 나눠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과의 관계망으로 해결이 되는 것. 앞으로 그냥 요양원에 보내지지 않고 치매 걸렸다고 요양원으로 보내어지지 않고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마을 안에서 같이 회복하는 것과 같이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돌봐주는 경계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서로 돌봄이라 생각해요. 서울이어서 안 된다. 아파트에서 안 된다. 안 됐죠.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늙어가잖아요. 우리가 늙어갔을 때 돈이 많아서 혼자 살고 싶으신가요? 설사 내가 독거노인이 된다 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조용히 이웃의 돌봄을 받으면서 죽더라도 나와 친했던 이웃이 나의 임종을 같이 지켜봐 줄 수 있는 것을 바라죠. 지금은 단품절된 책인데 노인복지혁명이라는 책을 중고에서라도 꼭 찾아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1960년도에 유럽 쪽 얘기인데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여자 어르신인데 기저귀를 하고 계시고 못 움직이시는 그런 어르신이셨어요. 마을에서 돌보미들이 와요. 다 마을 사람들이죠. 그분들의 일자리가 되는 거죠. 돌보미들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 동네에 이러한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5분 안에 다 뛰어올 수 있는 거리에 센터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르신한테 물어봐요. 오늘 무슨 립스틱을 발라드릴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치매 어르신들은 머리 관리가 힘드니까 머리를 일단 다 밀고 나죠. 정말 여자인데 남자인지 몰라요. 옷은 그냥 아무거나 편한 것을 입고 화장은 당연히 안 하시죠. 어르신들이 건강했던 때처럼 돌보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창문을 열고 음악을 틀어주면서 무슨 옷을 입고 싶으냐? 무슨 립스틱을 발라드릴까요? 어떤 향수를 뿌리시겠어요? 이런 문화가 다를 수 있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것. 나이 많다고 말을 할 수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접하고 존중하는 이야기를 보고 저는 그냥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런 시설도 없어서 컴컴한 골방에서 굉장히 외롭게 그렇게 살다가 가셨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무슨 수로 병원을 만드냐, 사기 아니냐 이랬거든요. 지금은 우리 협동조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국에 22개가 있죠.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여럿이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내 노후 대책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활동하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실험은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내 동지들, 이 동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 제 이웃과 저랑 같이 뜻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늙을 때 흩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지금도 함께 하시거나 분들이 아픔시면 가슴이 철렁철렁하거든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죄책감 느끼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돌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르게 걷기 사례예요. 근력 운동도 하고 인바디 검사도 하고 주치의하고 상담도 하고 오신 할머니 어르신들한테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먹는 걸 다 기재하게 해요.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죠. 이러한 관계망을 만들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졌어요. 이게 다시 떨어지다가 높아지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달 동안 쉴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체지방이 늘고 막 이런 거예요. 떨어지다 다시 시작하니까 몸무게가 떨어지고 체지방 근력량 올라가고 이런 거죠. 바르게 걷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운동을 하면서 이웃 관계망도 생기지만 건강도 좋아진다라는 걸 저희가 통계로 얻었거든요. 이렇게 2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지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지금 친구가 굉장히 많다. 중간중간 못 나올 때 아쉽다. 어르신들이 20년, 30년 동안 여기서 살았지만 친구가 이렇게 많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희도 울컥했었어요. 둘레길 걷기 사례를 보면 항암을 겪으신 주부들이 걷기를 원하시는데 혼자는 무서워서 못하신대요. 그래서 항암의 치료가 끝나고 약간 몸을 회복해 있는 분들과 같이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둘레길 가서는 이완 운동을 같이 해요. 이완 연동을 하고 스트레칭하고 하면서 유방암 수술을 해서 팔을 이렇게 못 돌렸던 분이 이제 편하게 둘레길 가서 이완 운동하고 스트레칭하면서 팔이 뒤로 돌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뭔가 하나를 꾸준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생겼죠. 혼자 가다가 여러 가지 친구분들이 생긴 거죠. 그 다음 소모임은 우울 모임이에요.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시긴 하는데 자기 몸을 보면서 어떨 땐 배꼽에 다가도 얘기해보고 그 다음 발에도 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거죠. 다음 모임은 콩나물 수다회예요. 처음에 콩나물 키우고 싶다는 분들이 매일 혼자 있으니까 식물을 키우고 싶다 해서 시작했는데 처음 10분 정도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100분의 어르신들이 참여해요. 올해는 아파트 단지에 콩나물 판매대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만든 콩나물을 판매를 해보려 해요. 이거를 누가 할까? 학교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약간 판만 깔았고 현재는 통장, 반장님들과 숨은 리더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단계별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분들만 사용할 줄 알았지만 모든 사람이 편해진 것처럼 돌봄 활동하는 것이 씨앗이 돼서 장애인과 노인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활동을 했지만 결과적은 그것이 다시 나의 돌봄망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